여러분, 평생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속으로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이제 솔직해져 봅시다. 그 착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당신의 노후에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여주던가요? 아니면 당신의 사무치는 외로움을 단 1분이라도 덜어주던가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이 허무하고 자식에게 서운하며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진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위험하고도 예욕적인 제안을 하려 합니다. 남은 인생,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개새끼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 눈치에 공부했고, 직장 상사 눈치에 영혼을 팔았으며, 자식 눈치에 내 노후 자금을 헐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기심은 곧 악이었고, 희생은 곧 거룩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희생해서 세운 가정도, 당신이 헌신해서 키운 자식도 결국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당신의 손에 쥐어진 건 착하게 살았다는 허망한 훈장과 쑤시는 관절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한 아이 증후군의 노년기 발현이라 부릅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은 썩어가는 줄 몰랐던 병입니다. 이제 그 병을 고쳐야 합니다. 남의 박수가 아니라 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 유독 착하게 산 사람들만 노후에 눈물 흘리는 일이 많을까요? 왜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는 골방에서 한숨 짓고 제멋대로 산 사람은 끝까지 당당한 걸까요?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타인의 박수를 빌려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역시 우리 어머니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라는 확인 도장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99번을 잘해주다가 단 한 번 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변했다며 공격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순간 당신의 행복 결정권은 당신이 아닌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착함은 타인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 독은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라.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게. 이 따뜻한 말들이 사실은 자식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당신이 착한 부모가 되려 노력할수록 자식은 고마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생을 다 퍼준 뒤에 자식이 당신을 외면할 때 당신은 자식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괴물을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의 절제되지 않은 착함이었으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평생을 굽신거리며 희생만 한 부모를 보며 자식은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아, 인생은 저렇게 만만한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당신의 착함이 자식에게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평판이라는 감옥은 가장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포기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취미, 가보고 싶었던 여행, 사고 싶었던 물건. 당신은 그 모든 자신을 위한 투자를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이 70이 되어 손에 쥔 것은 텅 빈 통장과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초라한 권위뿐입니다. 평판은 안개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키지 못한 당신의 삶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엄연한 손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함은 사실 강자들이 약자를 다루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심리적 족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족쇄를 차고 평생을 사막의 낙타처럼 걸어왔습니다. 사막의 끝에 오아시스는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을 더 부려먹으려는 주인들의 채찍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 정신의 변화를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낙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막을 걷습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며 평생을 희생합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 낙타였습니다. 낙타는 자신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얹어주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묵묵히 걸을 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두 번째 단계인 사자가 될 때 시작된다고 말이죠. 사자는 낙타의 등에 실린 짐을 내동댕이 치고 외칩니다. 나는 하고자 한다. 기존의 가치관, 도덕, 체면이라는 이름의 용을 때려잡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타인에게서 빼앗아 오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남의 눈치를 보는 노예의 도덕을 깨부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낙타의 가죽을 벗고 사자의 갈 길을 세워야 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곁에는 늘 착한 김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개미처럼 일해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 집 한 칸 마련해 주느라 자신의 노후 대책인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하면 자식들도 내 노후를 지켜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은 아버지의 낡은 구두보다 본인들의 대출 이자를 더 걱정합니다. 가끔 용돈이라도 발알라치면 저희도 힘들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김 씨는 죄인이 됩니다. 평생을 착한 아버지로 살았던 대가는 결국 자식 눈치를 보며 남은 생을 연명하는 투명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나약한 괴물로 만드는 독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착함은 무책임한 방조였음을 말입니다. 반면 소문난 깍쟁이 각 씨의 삶은 다릅니다. 그는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주변에선 매정한 아비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박 씨는 그 돈으로 평소 꿈꾸던 목공을 배우고 친구들과 전국을 유람하며 당당하게 삽니다. 자식들은 어떨까요? 아버지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여유롭고 당당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자주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이기적인 선택이 오히려 자식을 바로 세우고 부모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박 씨는 개새끼 소리를 들을 용기를 냈기에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니체가 말한 사자의 심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마인드셋은 미움받을 용기가 곧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욕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움받는 것을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거절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미안한데 상황이 안 돼서 이런 구구절절한 변명은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그냥 안 된다. 싫다라고 짧게 끊으십시오. 침묵의 무게가 당신의 권위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자식은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피를 나눴다고 해서 영혼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의 불행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생각만으론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경제적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죽기 전까지 통장의 비밀번호는 오직 당신만이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상속하는 것은 당신의 목줄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곧 당신의 발언권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 당연하게 도움을 바라는 이웃에게 단호하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이제 금보다 귀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노는 법을 완벽히 익히십시오.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즐거운 사람은 결국 타인의 노예가 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무적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조연이었습니다. 남의 대사를 외우고 남의 기분에 맞춰 춤을 췄죠. 하지만 이제 막이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만큼은 당신이 주인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조금 독해진다고 해서 지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주변의 공기가 맑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낙타의 짐을 내려놓고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그동안 참느라 고생한 당신의 영혼에게 말해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당신의 이기적인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너그러움이 나를 갉아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던 사람들은 당신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을 밟고 지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찬사에 취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며 서로의 눈치를 보는 것은 가축의 본능일 뿐입니다. 당신은 가축입니까? 아니면 초인입니까? 착한 사람의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살아생전 고통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부탁을 잘 들어주던 편리한 도구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할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착한 평판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환상을 깨부수고 당신을 이용했던 인간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유독 당신에게만 무리한 부탁을 하고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나는 상처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생각보다 영악합니다. 상대가 선을 긋지 않으면 그 선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배려가 아니라 정복해야 할 영토에 불과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무조건적인 양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판기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자판기가 고장나면 화를 내는 사람은 있어도 자판기의 노고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을 구분했습니다. 약자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에 선함과 겸손, 희생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강자들의 넘치는 생명력을 악이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나약함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죠. 당신이 평생 금과 옥조로 여겼던 그 도덕적 가치들이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자기 위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 주인의 도덕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싫은 것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당신이 독하다, 이기적이다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삶의 주권을 온전히 쥐고 있는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가슴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는 바로 자식과의 재산 갈등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자식의 간곡한 부탁이나 압박에 못 이겨 미리 재산을 증여합니다. 이때 자식들이 내거는 명분은 늘 비슷합니다. 세금을 아껴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잘 모시겠다. 사업 자금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이 자식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당신과 자식의 권력 관계는 역전됩니다.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권이자 발언권입니다. 재산을 넘겨준 뒤 자식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은 자식이 나빠서라기보다 당신이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효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 환경의 핵심은 당신이 끝까지 쥐고 있는 경제적 주도권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당신의 자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자식에게 명확히 밝히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만약 자식이 돈 때문에 당신을 원망한다면 기꺼이 그 원망을 사십시오. 돈 때문에 원망받는 부모는 돈 없이 무시당하는 부모보다 100배는 더 행복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인맥 중 열의 9은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뺏는 흡혈귀들입니다. 만나면 자식 자랑이나 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며 은근슬쩍 당신을 깎아내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남은 수명을 깎아 먹는 짓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거절했을 때 당신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거절에 얼굴을 붉히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당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오후에 어떤 책을 읽을지 결정할 때 단 1초도 남의 기분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당신이 편한 길을 가십시오. 주변에서 당신이 변했다느니, 예전엔 참 좋았는데라느니 떠드는 소리는 당신이 드디어 독립적인 주체가 되었다는 칭찬으로 들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다루기 쉬운 낙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독해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높을수록 당신의 내면은 평온해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당신을 옥죄어왔던 그 착함의 고통을 이제는 강인함의 자양분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거절이 단호해질수록,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이 가져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당신이 죽은 뒤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평판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권력, 내 돈을 나를 위해 쓸 권력,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삶에서 지워버릴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손에 넣으십시오. 그것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당신만의 태양을 띄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태양은 남을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차가웠던 내면을 데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자가 되어 포효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의 것도, 배우자의 것도, 사회의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대본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적어 넣으십시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찬양하지만 정작 그 자리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는 가시방석입니다. 이제 그 가시방석에서 내려와 당신만의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모든 인간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선언하십시오. 나의 친절은 이제 유료이며 그 대가는 당신들의 무조건적인 존중이다. 만약 존중할 자신이 없다면 내 인생에서 퇴장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특히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했다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약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의 팔할은 타인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심어놓은 가짜 감정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친구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서운함을 표현할 때 당신의 마음 속에 피어오르는 그 불편한 감정, 그것이 바로 당신을 노예로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사자는 이 사슬을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서운함을 토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신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합니다. 드디어 내가 타인의 욕망에서 해방되어 나의 길을 가기 시작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개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붉히는 것이 싫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곤 하죠. 하지만 갈등은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것엔 풍파에 맞서 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냅니다. 당신이 갈등을 회피할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한 뼘씩 깎여 나갑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때 당신의 내면에는 단단한 옹이가 생깁니다. 그 옹이가 모여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방어입니다. 당신이 무서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의 평화는 보장됩니다. 이제 고독의 미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시니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 시간을 죽이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독을 위대한 정신의 고향이라 불렀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의 잡음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왕국의 왕입니다. 혼자 찻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 정적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고독과 친구가 되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사자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갈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부모의 희생을 미화하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자식에게 미리 상속하는 것은 당신의 왕관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병들었을 때 당신을 지켜줄 간병인이며 당신이 무시당할 때 당신의 권위를 세워줄 호위무사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순간 자식은 당신의 지혜를 구하는 대신 당신의 통장을 관리하려 들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돈을 주지 말고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당당하고 풍요롭게
경영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는 짐이 되지만 자기 인생을 즐기는 부모는 자식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당신의 자산은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돈을 가치 있게 쓸 때 비로소 그 돈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니체가 말한 정신의 마지막 단계인 어린아이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말해 봅시다. 낙타처럼 순종했고 사자처럼 투쟁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놀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유희에 몰입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도덕도, 체면도, 타인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모두 잊으십시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감탄하고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거실에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그 유치하고 순수한 기쁨이 당신을 진정한 초인으로 만듭니다. 망각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라는 말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 않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망각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당신을 죽여야만 오늘의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아, 헌신했던 자아, 착했던 자아를 모두 망각의 강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무런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며 노년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합시다. 진정한 이기심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에 향기가 나고 내가 단단해야 타인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학대하며 남을 돕는 것은 위선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 기준은 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즐거운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가 생기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차 없이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당황할 것입니다. 냉정해졌다, 독해졌다, 예전 같지 않다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난은 당신이 드디어 타인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다는 해방의 종소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써준 대본대로 연기해온 배우였다면 이제는 당신이 직접 대본을 쓰고 감독하며 주연까지 맡는 일인 그게 주인공입니다. 무대 조명은 오직 당신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관객석의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주름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의 훈장입니다. 당신의 백발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완성의 상징입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당신의 영토를 지키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생의 순간순간을 만끽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나 자신이라고 답하십시오. 돈도 자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당신 자신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갖고 온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남의 발길에 치이게 두지 마십시오.
평판이라는 이름의 먼지를 털어내고 당신이라는 보석이 가진 본연의 빛을 발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빛에 눈이 부셔 고개를 돌린데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태양으로 자족하는 위대한 존재이니까요.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화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니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니 매 순간이 밀도 있게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를 거절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결정할 권한이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 축복 같은 권리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와 미련이라는 짐을 꾸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초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설령 돌아본다 해도 그 모든 순간을 향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의 정신이며 자기 삶을 완벽하게 긍정하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신성한 경지입니다. 남은 시간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의 대청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당신의 고독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변화를 비웃으며 끊임없이 과거의 당신을 소환해 가두려 하는 이들과 작별하십시오. 그들이 친구이건 친척이건 심지어 혈육이건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을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는 편견을 깨부수십시오. 구구절절 당신의 삶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왜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타인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들의 소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는 자신의 포효로 존재를 증명할 뿐 사냥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행동이 그 자체로 당신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당황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권위를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침묵의 공간을 고독의 즐거움으로 채우십시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당신만의 내면적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건강에 대한 집착 또한 내려놓아야 할 짐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몸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영양제와 병원, 순례로 채우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초인은 육체의 쇠락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주름진 피부와 둔해진 감각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 거친 세상을 버텨온 승리의 기록입니다. 오히려 쇠약해진 육체 안에서 더욱 맑아지는 정신의 빛에 집중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자는 평생 죽음의 노예로 살게 되지만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죽음조차 자신의 의지 아래 둡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하루는 오직 유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희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자체로 즐거운 행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의 취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나 생산성을 따지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그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는 노래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뛰고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면 그것으로 그 행위는 우주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을 때 그것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지 않듯 당신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순수한 창조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돈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기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 그들의 앞날을 닦아주겠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독립심을 거세하고 당신의 노후를 도박판에 올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게 마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을 당신의 기쁨을 위해 쓰십시오. 최고급 음식을 먹고 가장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며 당신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돈은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지만 그 돈을 쓰며 느꼈던 환희와 만족감은 당신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마지막 순간을 장식할 것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어둡고 축축한 지옥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죽음은 삶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건배와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 속에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충분히 투쟁했기에 미련 없이 무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타인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저 노인은 참으로 불꽃처럼 살다 갔구나라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초인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정점을 청년기나 장년기로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절정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 우뚝 선 바로 지금, 이 노년의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뿐입니다. 그 본질이 얼마나 눈부신지 보십시오.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우주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눈물도 모두 그 우주를 구성하는 아름다운 별들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당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낙타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자의 시기를 지나 어린아이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을 억눌렀던 모든 도덕적 부채의식을 청산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당신의 헌신과 희생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빚을 당신 스스로에게 갚으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극진히 대접할 때 온 우주가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남겨진 시간은 더 짧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낭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구가 당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실제로 당신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창조주의자, 유일한 관찰자입니다. 당신이 기쁘면 우주가 기쁜 것이고 당신이 평온하면 우주가 평온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비난도 세간의 평가도 흐르는 강물에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물결은 곧 잦아들고 당신의 호수는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에게 약속하십시오. 남은 생동한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나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나의 자유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독하다 말하거든 웃어주십시오. 이기적이라 비난하거든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들의 말은 당신이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증명서와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자 법전이며 신입니다. 이 긴 오디오북의 끝에서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용기, 자식과의 관계에서 냉정해질 용기, 그리고 오직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불태울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피어오른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는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믿을 때만 그 아름다움은 완성됩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가 당신만의 축제를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사자로 포효하기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웃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착함의 옷을 찢어버리고 당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태양 아래 서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피날레를 위해 건배를 올립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하나의 마스터피스였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작품의 마지막 붓질을 가장 강렬하고 이기적인 색깔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회한 없이 활짝 웃으며 다음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의 서재였습니다. 당신의 이기적이고도 고귀한 노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